네,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간밤에 네. 아까 JB타임즈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5급 배모 씨 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각 사유를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런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유가? 일단은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까지의 그 수사 과정 1년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김혜경 씨 수사가 상당히 짧게 끝났잖아요. 나는 아니다. 나 모른다.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 5시간. 예. 그렇다면 아마 이 배모 비서관이 본인의 혐의를 어느 정도 시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인정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 자체를 부인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팩트상. 그렇다면 본인이 뭐 다 인정하진 않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한 게 맞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그 일대 식당 뭐 130곳이었었나요? 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증거는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129곳. 예. 그렇다면 구속의 어떤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비교적 굉장히 낮다라고 법원은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혐의에 대해서 완전 다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다면 구속까지 해서 재판을 받게 할 동의는 없어서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 범죄가 소명이 됐기 때문이다. 인정한 증거 부분이 수집이 돼 있어서가 있기 아닐까. 때문이다. 천하람 예. 변호사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약간 그 나고 나서 이렇게 약 파는 것 같지만 굳이 누가 저한테 이거 기각될 것 같냐 물어봤으면 저는 기각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결과 보고 잘못하는 말씀 아니야? 물론 물론 결과론적인 역으로? 얘기지만 누가 미리 물어봤다면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런 류의 사건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중범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두 분의 견해가 똑같으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네.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히 예, 구속의 필요성과 뭐 상당성. 필요성은 그렇다치도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다음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네, 얘기는 네. 방어권은 어떤 때 행사됩니까? 나의 부인할 어떤 때죠. 억울함, 예. 무죄임을 어떤 그 다툴 때 방어권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해석이 예.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 변호사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기업이긴 했지만 법인카드 유용한 사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디펜스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법인카드 몇몇 부분 좀 부적절하게 썼을 수 있는데 이게 다 부적절하게 썼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게 뭐 몇십 건 뭐 각 건별로 무슨 식당에 어디 뭐 주말에 쓴 거 뭐 이런 식으로 쫙 리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리스트를 공개해 주는 게 수사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내가 감옥에 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맞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고 네. 그에 비해서 범죄는 별로 중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게 이제 이런 류의 사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것이 일단 증거가 굉장히 많이 수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구속의 필요성도 이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고 상당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높아지면 구속의 상당성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엔간한 증거는 다 돼 있고 뭐 개별적인 거 피고인도 다퉈야 되니까 뭐 외부에서 다투시라 이런 쉽게 취지입니다. 얘기하면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기 때문에 설령 그 불구속으로 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오히려 방어권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까지 갈 필요 없다 이런 겁니까? 네, 정리하면? 어느 정도 또 시인한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전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게 배 씨나 더 나아가서 김혜경 씨한테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 왜냐하면 배 씨가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사를 네, 할 때 네.
내가 임의로 쓴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김혜경 씨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김혜경 씨가 모르쇠로 일단 답변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수사하기는 어렵고 만약 영장이 일부를 다투고 그리고 본인이 시인하는데 이게 뭔가 윗선을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야라고 재판부가 봤다면 전 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로 더 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수사가 그러니까 오히려 또 교착되거나 어려움에 네, 봉착할 저는 수 있다.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이게 수사 초기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초기에 이제 뭐 핵심 관계자 내지는 뭐 이런 사람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거면 뭐 우리 이제 대장동 초반에 볼 때 그런 거였잖아요. 막 그 주범들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수사 동력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에는 그게 좀 적용되기 어려운 게 일단 수사 막바지 단계고 이번에 그러니까 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기소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이미 정했고 두 번째는 이 사안 자체가 구속영장을 사실 꼭 쳐야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이 정도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아 그래도 공무원이 2천만 원 해먹으면은 하기는 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무원이라서. 사건이에요.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그래서 뭐 이게 막 그렇게까지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예. 그러니까 뭐 소소한 사건이다. 아니 뭐 소소하진 않죠. 세금 2천만 원 해먹으면 큰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조건 구속이다라고 대장동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은 X가. 이 정도로만 몇백억이 오가는데 기각이 돼?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까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전망을 하세요? 조금 전에 장유민 변호사는 약간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네.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저도 김혜경 씨 부분은 그 혐의 입증이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배모 사무관이 제가 봤을 땐 입을 쉽게 여실 것 같지도 않고 쉽게 하면 그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단독 판단이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대장동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이거는 배모 사무관이 이것 때문에 아주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김혜경 씨를 끌고 같이 들어간다라고 한들 배모 사무관의 형이 그렇게 줄어들까? 그렇지도 않은 유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배모 사무관 입장에서도 굳이 설령 실체가 있다 해도 아 이거는 김혜경 여사가 시킨 겁니다라고 할 동인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검찰에서는 간접 증거들을 쭉 쌓아가지고 실제 이거를 먹은 게 김혜경 여사고 뭐 가족들이고 뭐 문자가 이렇게 있고 그 제보자 A 씨도 이거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쫙 쌓을 텐데 그래도 사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결국 핵심은 둘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둘이 계속 이제 강경하게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 거다. 하면은 그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입증에 예. 문제가 있다. 예. 그 지자체장을 하셨던 분한테 들었더니 일단 수행이 다 결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적인지 공적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때마다 사적인 건 내가 결제하고 공적인 건 비서에게 결제하고 이게 현장에서 잘 되지 않아서 이 돈을 실제로 뭐 예치 형식으로 비서한테 관리를 하도록 하거나 이 사적인 돈을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 그렇다면 있죠.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아니 김혜경 의사는 내가 이 정도 금을 뭐 송금이든 아니면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든 했는데 거기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거 몰랐다라고 하면 더 파고들기는 좀 어려운 것도 저도 사실입니다. 저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저도 이제 좀 저는 고위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카드를 아예 줘놓거나,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법카랑 갱카를 이제 둘 다 가지고 다니시게 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얼마 써라라고 해서 이제 현금을 뽑아서 이렇게 미리 좀 줘놓거나 이제 법인카드로 쓰기에 부적절한 것들은 이걸로 하고 예를 들면 그냥 내역만 써서 네, 좀 네. 보고해달라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런 식으로 개인 카드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 활동비 같은 거를 뭐 일부라도 지급한 적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도 누구한테 카드 좀 그때 써. 어. 이건 언감생심이고 누가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예. 써. 이거는 이것도 좋을 것 언감생심. 같아요. 둘 다 언감생심이에요. 아니, 뭐 넘어가겠습니다. 수행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너 혼자 먹고 써 이렇게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도 아니고. 예.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백현동 건 관련해서 이재명 이제 대표죠. 네. 네. 그 대표된 수사 끝에 검찰이 송치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송치한 게 백현동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거잖아요. 이 경기도 국정감사 할 때 그때 말한 게 이를테면 거짓이었다라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내용 뭐 보도된 걸 보면 이런 항변을 했었어요. 아니 이거 당시에 특별법에 근거해서 고칠 수도 있었고 정말 박근혜 전 정부 국토부 뭐 식품연구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용해 주거다. 이게 요체인데 네, 맞아요. 예, 저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특별법? 그 당시에 특별법을 봤더니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던데? 재량이던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그건 해석의 영역이에요. 해석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 법령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아주 제가 봤을 땐 좀 지엽 말단적인 것을 허위 사실이네. 이거 그 당시에 특별법 뭐라고 항변했는데 이거 아니네. 라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변죽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정말 그 당시에 뭐 이게 뭐 등급을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쳐야지 뭐 그것과 관련된 파생된 국감에서의 말이 거짓이었다? 이거는 정말 좀 정치적이라는 어떤 오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장 변호사님 입장과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백현동이 이제 우리가 용도 변경을 막 한 2단계, 3단계 막 엄청 상향하고 원래 아파트 못 짓는 데다가 막 하고 그 안에 이재명 대표를 꽤 과거에 성남시장 선거할 때 도왔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행정 처리가 뭐 급물살을 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 이재명 그 대표를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돕던 사람이 뭔가 돈을 많이 받아 챙겨 먹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로비 자금이 뭐 성남시가 됐던 뭐 이재명 대표님한테가 됐든 뭐가 흘러갔냐 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인데 이거는 사실 시간도 굉장히 꽤 됐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라도 그래도 좀 그 공소시효 남아 있는 동안 기소를 해야지라고 해서 잡은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도 빌미를 주긴 줬어요. 좀 굉장히 디테일한 언어를 썼는데 국토부가 이거를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거는 꽤 그래도 디테일한 얘기입니다. 그냥 국토부가 저 뭐 잡아먹겠다고 했습니다. 안 해주면 이런 정도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는 거는 꽤 실체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랑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성남시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고 했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요청은 했지만 직무유기 이런 얘기까지 한 적 없다. 그러면 이거 뭐 허위사실 아니냐라고 할 여지는 있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과장어법이냐. 그렇죠. 아니면 이게 정말 뭐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허위사실의 유포냐. 이거는 법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좀 저도 좀 알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도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것이 보도 내용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볼 때 격가지고 맞아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 삼지 않거든요.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큰 틀에서는 외압이 있었다는 거는 왜냐면 그 당시에도요. 이 부지를 못 팔아가지고 엄청 막 전방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를 상당히 많이 해요. 한국식품연구원이. 감사가 진행됐고 해고까지 된 공무원이 있었나 해요. 그러면 큰 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 디테일한 과정에서 수용을 했는지 그 과정이 어쨌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건 비교적 가지예요. 뭐 비본질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본질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딱 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수사기관도 경찰이 송치한 건 일단 본인들이 봤을 때는 혐의가 있다는 건데 전 법리 해석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쟁점이 될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근데 경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가 압박을 했습니다라고까지 하면 그 해석의 영역인데 이게 너무 디테일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근데 만약에 그 녹음이 안 돼 있으면 입증할 방법이 어렵죠.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직무유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국토부 담당자와의 뭐 대질 신문 이런 근데 것들. 국토부는 당연히 직무유기로 막 협박했다고 하는 당사자로 지목되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시점에 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 주고받은 정황 상황, 뭐 오고 간 공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데 여기에는 문제는 의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의역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국토부의 요청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겠죠. 이 정도를 가지고 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죠. 네,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딱 국민의힘 나오니까 머리 아프죠? 국민의힘 그만합시다. 저 어제 뭐 100분 토론도 하고 왔어요 지금. 그러면 뭐 입이 풀리셨겠네요. 뭐 갈수록 뭐 셀럽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셀럽이 초셀럽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무튼 예. 우리는 사법 논담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또 걸었잖아요. 가처분 신청. 또 네.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그 진행이 되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인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결정문 취지 자체가 비대위를 띄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띄울 만한 비상 상황이 없다. 근데 저희 당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뭐 구질구질하게 비대위원장만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비대위를 띄우는 것 자체가 당원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왜냐하면 비대위를 띄우는 거는 당대표가 해임되는 결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십만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몇몇의 무슨 전국위원이든 상임위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자를 수 없다라는 게 이 결정의 요체인데 그거에 따르면 당연히 비대위를 출범 못하는 거고 위원장 직무만 정지됐으니까 나머지 비대위원은 활동하겠다라는 거는 결정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용이 될 텐데 변수는 법원에서도 이거를 너무 자기 손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기일을 한참 뒤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추석 9월 뒤로. 14일인가? 뭐 그 사이에 해결해라 이거죠. 해결이 되든 그러니까 일단 저희 당에서는 지금 비대위 시즌 2를 띄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비대위는 해체하고 다시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새 비대위 띄우겠다는 건데 비대위 시즌 2가 적법하든 안 하든 일단 띄워지기만 하면 비대위 시즌 1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이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송물이 없어지니까. 예, 근데 예. 지금 PD 시즌 2는 지금 추석 연휴 전에 띄우겠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전에 비대위 시즌 2를 띄우면서 비대위 시즌 1은 해산입니다라고 발표를 할 거예요, 당에서. 그러니까 결정 내려보자 실익이 없으므로 네. 각하 처분한다 이렇게 되는 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요. 시나리오가. 예, 왜냐하면 법원도 저는 그걸 노리고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 변호사 어떻게 좀 저는 근데 법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 결론이나 앞으로의 그 법원의 그 어떤 입장이나 그런데 법원이 실제로 기능하지 못하는 법률이나 어떤 그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사자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실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상당히 좀 넓게 보는 법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앞으로 건마다 법적인 조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2차 가처분을 낸 건 비상대책위원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대위 임명했던 이 지금 현재의 비대위원 몇몇들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무효로 봐주십시오라는 처분. 그리고 그게 나중에 2차 비대위가 생겨서 1차 비대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법률적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받을 이익은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럼 법원이 좀 그런 사정을 헤아려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근데 다만 매듭이 제대로 지어진다면 법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관여하는 게 상당히 부담일 거라는 인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순리대로 풀기는커녕 더 반대 막 결정을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장 변호사님 이게 실제 이 상황이 끝났어도 이 상황이 적절했는지를 사후적으로라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법원 현재에서도 주로 쓰는 뭐 그런 게 법리인데 있죠. 근데 이걸 하려면은 이준석 대표보다는 다른 소송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의 이 부적법한 비대위가 슬픈 예지만 이 부적법한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천하람이를 잘랐다. 예를 들어서 천하람이 요새 뭐 당의 주류랑 반대되는 얘기 너무 많이 하고 다녀 이 새끼 얘를 순천 당협위원장도 잘라야 돼 해가지고 그런 순천 욕을 당협위원장을 들었나 잘랐다 보네. 이 칩시다. 새끼 저 새끼라는 표현은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그렇네요. 돼요. 예. 아무튼 예를 들면 천하람이는 내부 총질하는 당협위원장이야. 내부 총질도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저를 만약에 잘랐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소송을.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존속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이 근데 존속 기간 중에 뭘 했다 이거를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걸었잖아. 걸었죠. 예,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걸었죠. 그거는 그냥 기각시킬 거고요. 예, 아주 2000% 네, 그건 그냥 눈 감고 기각시킬 거예요. 눈 감고 왼손으로 판결문 써도 돼요. 그거는. 네. 우리가 그냥 의문의 일패의 당사자가 주호영 위원장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그리고 강제 집행 그러니까
가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가 보셨던데. 집행정지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민사에서. 근데 그런 경우는 10억을 당장 물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1심 판결 확정이 되기 전까지라도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안 확정 전이라도 이건 바로 실효가 되는 거야. 우리 결정에 따라서 이 비대위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 효력 이거 맞지 않습니다, 판사님. 이 효력 집행 정지시켜 주세요라는 이 어떤 신청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낸 건데 일단 이런 가처분 사건 이의도 마찬가지고 집행 정지도 마찬가지고 같은 재판부에서 보잖아요. 같은 판사가 들여다봅니다. 예,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신청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사정 변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판단을 한 이후에 뭔가 판단을 번복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법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0%. 그래서 저는 주호영 위원장이 물론 정치적인 제스처겠지만 왜 자꾸 법원에서 지는 그 스탯을 쌓으시려고 패배를 왜 이렇게 쌓으시려고 하는지 좀 판사 이해가 안 돼요. 출신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당에 판사 검사 출신 많잖아요. 막 고위 법관 출신들. 역시나 재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나오면 평생 교육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도 최재형 의원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최근까지 현역에 있었던 분들은 좀 감이 살아 있는데 사실 주호영 뭐 누구냐 권성동 이런 분들은 현직 떠난 지 이제 벌써 뭐 다 20년씩 된 분들이에요. 물론 그렇긴 하죠. 야, 그런데 20년 전 생각하면서 법원은 정당에 개입 안 해.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최근 트렌드를 보면 그렇지 않고 낡은 버전이다. 네,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또 새길로 하나만 빠질게요. 그 가처분 인용되면서 그 결정문을 저도 봤는데 왜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저희가 가처분 돈이 오간 사건할 것도 때 아닌데. 아예 법원에서 이 넣을 때 채권자 채무자라고 그러니까 법원의 전제 소송으로 저희도 최근에 가처분할 게 있었는데 그때는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돼 있는데 결정문 받아보면 다 채권자 채무자라고 돼요. 왜요? 이거는 이 사건에서 뭔가 원고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 법원 실무에서는 채권자라고 지칭을 하고 법원 실무 제요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유는 잘 모른다. 그냥 그렇게 해왔다. 관행적으로. 아니 언어의 사회성에 따르면 채권자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일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는 그 바뀔 채권이 거예요. 네. 꼭 금전 채권이나 어떤 뭐 특정 서비스를 받을 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표의 권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것도 채권에 들어간다. 그럼요. 자기 권한을 주장하는 그런 의미. 예. 역시 계속 여러 번 느끼지만 법의 세계와 상식의 세계는 참 거리가 정말 멀다. 용어의 그럼요. 재정립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가 법원에서 완전히 쓰는 이런 똑같으면은 변호사들이 굶어 죽어요. 용어들. 그럼 그거라도 저희가 중간에서 번역하는 역할을 실제로 하면서 그렇죠. 돈을 사실은 버는 거죠. 내가 뭐를 소장을 쓰고 싶어도 법률 용어를 맞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예, 경우가 예, 있죠. 예. 이게 그러니까 기득권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득권. 맞아요. 근데 요새 그래서 법률 그 AI 이런 게 요새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연어 검색 이런 거를 이제 시키더라고요. 오. 옛날 같으면 판례 검색을 해도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야 판례가 나오는데 예. 이제는 예를 들면 뭐 세입자한테 뭐 아니면 뭐 집주인한테 돈을 떼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를 치면은 이제는 그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알아서 검색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진입 장벽을 그렇게라도 무너뜨려야 그건 된다. 좀 네, 맞는다고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정치권으로 빨리 가십시오. 변호사들이 앞으로 더 먹고 저는 살기 재정비에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사양 직업이다. 아니 뭐 사양은 아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짚어보죠. 이제 경찰이 슬슬 흘리던데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보니까 그 업무방해 네. 다른 이제 사기 혐의잖아, 사기 혐의. 예. 근데 그러니까 그 피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네. 두 번째 해당 대학에 물어봤더니 우리도 별로 피해 본 게 없다라는 진술을 했다. 네. 이거던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가졌던 의아함이 아니 그러면 어떤 대학이 미쳤다고 지금 영부인한테 저희 피해봤어요라고 진술을 할까 싶은 당연히 생각이 좀 그렇죠. 정확한 들던데. 얘기죠. 논문에 대해서도 다 눈을 질끈 감고 뭐. 그러니까 예.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게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렇게 소송 같은 걸 해보면 대단히 기계적이고 기술적이라는 이렇게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본인들이 면죄부를 주고 싶은데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비교적 논리적으로 허약해도 그럼 어쨌든 이 사기로 의유를 하거나 업무방해로 의유를
경력을 하면 피해자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논의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 대학 입장이 어때? 아, 대학들. 저희는 피해 본 것도 없고요. 뭐 이걸 굳이 뭐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휴 이렇게 안심하는 거죠.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꼭 굳이 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이런 정황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 이렇게 하면 이거 대통령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기는 원래 조금 어려운 건 있습니다. 보통은 잘 사기를 하지 않아요. 사기는 근데 좀 공소시효가 어렵겠는데. 살아있는 유일한 게 사기라 사기라면서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뭐 그런 핑계라면 그러니까 그럴 수 그런 있다. 거라면 예, 괜찮아요. 그런 법리적인 이해가 고려. 돼요. 실제 어쨌거나 뭐 강의라는 역무를 제공했고 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기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 할 수 있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공소시효 문제가 좀 있을 네. 거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특수 지위를 빼고 나면 실무상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긴 합니다. 피해자가 특별하게 진술을 안 해준다. 피해자가 자료 제출 안 해준다. 쉽게 말하면 사기 피해자. 그렇죠. 네.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종결. 아니 그거는 자율적 의사고. 그렇죠. 지금 대학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우리 피해본 거 없다고 얘기하냐 이거지 지금. 그렇기는 한데 뭐 아무튼 그 일단은 어쨌거나 그게 뭐 자율적이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된 거든 그런 걸 떠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료가 안 나오는 거는 또 매한가지니까 예. 약간 명분을 쌓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게 종결이 될까요? 오히려 논란만 더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거고 사실 이런 건을 거짓으로 허위 경력을 낸 다음에 왜 급여를 타가 이거 사기야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있는데 또 본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 같은 게 남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면 왜 거짓 경력을 내고 월급을 탑니까? 이 부분 그렇다면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려 가지고 돈을 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법리도 분명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치밀한 검토가 과연 있었느냐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사기 피해자가 그냥 뭐 저 그냥 상관없어요 하면 그냥 사기죄가 다 성립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양형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 중에 참작이 될 뿐입니다. 그냥 합의를 봐면 양형에는 참작이 그렇죠. 될 수 있지만 유무죄는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맞는 말씀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증거 확보의 문제죠. 증거 확보? 피해자가 이런 걸 확보를 뭐 예를 들면 안 낸다 관련 증거를. 아니 근데 이거는 증거가 저기 있나 아니 그 허위 경력인 거 밝혀졌고 밝혀졌죠. 강사로 인정됐죠. 채용됐고 그렇죠. 강사비 받았고 네. 뭐 증거가 볼 게 뭐 있어요 그게. 그러네요. 강사비 지급한 것 자체가 피해본 증거인데.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뭐가 더 안 좋을까? 이건 수사기관의 대응을 떠나서 정무적으로 우리란 게 여권 얘기하는 입장에서. 여권. 저는 이런 잔잔하진 않죠. 이게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이거 가지고 대통령 배우자 감옥 갈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거라면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원에서 예를 들면 이거 갖고 사기까지는 힘들다라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저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여권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대라든지 이 사건 경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속칭 이래서 알아서 긴다라는 네. 그렇죠. 어떤 만약에 네. 이제 이런 그 세간의 평가라는 어떤 용어를 빌려오면 그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좋아주는 거냐 오히려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뭐 앞으로 있겠지만은 앞으로 그것도 불길한 얘기네요. 이런 거 취소하고 혼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이제 뭐 무슨 물 위에 올라온 것들이 조금 조금 찍혔어 이미. 왜 아무튼 오늘 더 찍힌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사실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논란거리로 네. 계속 남겨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저희 진영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법치 공정 이런 거 얘기했었으니까 우리 편에 대해서 더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제 일이 아니라서 당사자가 멋있게 되면 얘기하는 아니 건 그리고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까지 해서 허위 경력 일부 인정도 했잖아요.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 똑같이 저도 이게 물타기가 아니라 미러링인 게 저희가 항상 욕하는 게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도 그때 사과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왜 발뺌이냐 막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도 그때 사과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민주당을 공격하기 굉장히 궁색해지는 그런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른바 김건희 내로남불의 여사는 일반합니까? 직접적으로 인정을 좀 그런 했고.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가보죠. 민주당에서 한동훈 탄핵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탄핵하는 거 온당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추미애 전 장관 사례를 참조하더라도 상대의 체급을 더 키워주는 역효과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는 탄핵할 필요 없다. 민주당 힘 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여준 국회에서의 이런 태도 대단히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의 뭐 시행령 이런 정치와 관련해서도 아주 합당한 질의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공세를 못 폈다라고 하지만 아니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사를 하나도 못합니다 판사님 이래놓고 국회에 와서는 그리고 시행령을 고치면서는 이거 법을 봤더니 우리 다 할 수 있네. 이거 맞지 않아요. 금반원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질의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라 그랬냐. 변주 굴리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저는 그런 걸 스스로 보여줬다. 국민들 앞에 정치적 미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탄핵을 해주면은 한동훈 장관이 쌍수를 들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뭐 민주당에서 기분 나쁜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뭐 충분히 알겠는데 헌법에는 해임 건의랑 탄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는 특별한 사유에 제한 없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장관 갈아치워야 됩니다. 근데 탄핵은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법률 위반이라는 게 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만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다라는 게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뭐 뇌물을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부당한 지시를 내려가지고 뭐 직권남용이 문제될 정도가 된다든지. 근데 이 뭐 그 검수 원복 이런 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논쟁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임 건의 사유는 될지언정 탄핵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왜 이제 모법을 어겨가면서 네. 시행령을 그렇게 만드냐? 그게 법률 위반 아니냐? 이 논리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탄핵 추진하면 한동훈 장관을 도와주는 거다. 두 분의 네. 뭐 일치된 어떤 그 진단이네요.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 땅을 칠 겁니다. 왜 도와주냐? 왜 우리는 탄핵 안 시켜주나? 유승민 이런 사람은 현직도 아니구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뭐 탄핵 이야기는 감정적 발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생각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